오늘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영국을 배경으로 한 아주 매혹적인 미스테리 소설, 레이디 오들리의 비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귀족 사회, 그 이면에 감춰진 인간의 야망과 사랑, 그리고 한 대저택을 둘러싼 어둡고도 치명적인 비밀을 따라가 볼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심장부이자 모든 사건이 시작되는 무대, 바로 오들리 코트라는 저택입니다. 묘사만 들어도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 방문하는 사람마다 넋을 잃고 심지어 그냥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평화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마치 지상낙원 같은 곳이죠. 하지만 기억해두세요. 이 완벽함이야말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을 가리는 가장 교묘하고도 아름다운 장막이 될 테니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위대한 미스터리는 그 무대부터가 심상치 않죠. 이 완벽해 보이는 오들리 코트 역시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 뒤편에는 어둡고 스산하고 어딘가 썩어가는 듯한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건 마치 이 저택에 사는 어떤 인물의 내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이 대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한쪽에는 정말 그림같이 잘 가꿔진 생명력 넘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고개만 살짝 돌리면 정원 뒤편 덤불 속에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우물이 있어요. 물은 썩어서 고여있고 양동이를 매달았던 밧줄은 삭아서 끊어져 버렸죠. 이건 그냥 저택이 오래돼서 관리가 좀 소홀했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작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이 생명력 넘치는 정원은 저택의 화려한 현재를, 그리고 저 버려지고 썩어가는 우물은 철저히 감춰진 과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저택의 새로운 여주인, 레이디 오들리의 눈부신 겉모습과 그녀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어두운 내면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처럼 극명한 대조를 통해 저택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셈이에요. 여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아주 깊은 비밀이 숨어 있어. 하고 말이죠. 심지어 저택의 구조마저도 이 비밀을 향한 강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통 대저택의 정문은 웅장하고 화려하게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의 얼굴이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오들리 코트는 정문이 마치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 탑구석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묘사는 정말 의미심장하죠. 이 집 자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무언가를 숨기고 싶어하고 위험한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적 특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파헤쳐야 할 진실이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복선입니다. 자, 이제 이 모순으로 가득 찬 매혹적인 저택의 새로운 주인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모두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아름다운 여인, 레이디 오들리.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루시 그레이엄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정말 한편의 동화 같아요. 가난한 가정교사에서 하루아침에 막대한 부를 가진 남작의 아내로 신분이 수직 상승했으니까요.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가정교사라는 직업은요, 교육받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긴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가족도 하인도 아닌 굉장히 어중간하고 불안정한 위치였어요. 그런 그녀가 이제는 사소한 변덕까지 모두 받아들여지고 가는 곳마다 칭송과 사랑을 받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이건 당시 여성에게는 그야말로 기적,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손에 넣었으니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겠죠. 하지만 문득 아주 사소한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그녀의 말 한마디가 이 완벽한 행복의 그림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그 해맑고 아이 같은 미소 아래에는 사실 깊은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이마에 그냥 겸손하게 하는 말처럼 들리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그녀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운이라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 같고 언제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불안한 것이라고 느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행운의 여신처럼 보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이 모든 행복을 위태로운 유리성처럼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느끼는 이 불안과 두려움은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필사적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과거, 그리고 그 과거를 정의하는 단 한 가지에 대한 맹렬한, 사무치는 증오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대사를 보세요. 그녀에게 가난은 그냥 좀 불편한 것,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시련, 번뇌, 굴욕, 박탈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끔찍한 고통 그 자체였던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가 얼마나 깊고 끔찍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부와 안정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앞으로 그녀가 저지를 모든 행동, 심지어 끔찍한 사건들까지도 이해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렇게 레이디 오들리가 오들리 코트라는 화려한 성에서 새로운 삶을 단단히 쌓아올리고 있는 바로 그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 남자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의 재회에 대한 뜨거운 희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톨보이스입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과 성공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은 바로 멀리 영국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 즉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아주 낭만적이고 충실한 인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여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무려 3년 반 전이에요. 그는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갓난아기를 뒤로 한 채 마지막 희망을 걸고 머나먼 호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곳 금광에서 그는 말 그대로 절망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사투를 벌였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 돈으로 2만 파운드가 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금맥을 발견하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거예요. 이제 그는 그 모든 고통을 보상받고 아내의 발치에 이 모든 부를 바칠 생각에 한껏 부풀어서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국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들뜬 마음 한구석에 차갑고 끈적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3년 반이라는 너무나도 긴 침묵 때문이었죠. 그동안 성공해야 한다는 열망에 눈이 멀어서 그 긴 시간 동안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애써 외면해왔던 거예요. 이제서야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귀향길은 순식간에 끔찍한 의심과 공포의 시간으로 변해갑니다. 마침내 영국 땅을 밟은 조지는 오랜 친구를 만납니다. 매사에 느긋하고 좀 게으른 구석이 있는 변호사 로버트 오들리죠. 친구를 만나자 그의 불안감은 잠시 잊혀지고 다시금 아내와의 재회에 대한 희망이 가슴 벅차게 차오릅니다. 그는 친구에게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미래를 마치 눈앞에 펼쳐진 현실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템스 강가의 멋진 빌라, 하얀 요트, 사랑하는 아내의 노랫소리. 그의 목소리에는 곧 펼쳐질 행복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그 찬란한 꿈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푼 기대는 아내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자 금세 타는 듯한 초조함으로 바뀝니다. 편지를 보낸 주소에서 하염없이, 정말 하염없이 아내의 소식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의 희망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답을 찾기 위해 낡은 신문 더미를 뒤지는 필사적인 수색에 나서게 됩니다. 먼지 쌓인 신문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심장은 얼마나 조여왔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신문 한쪽 귀퉁이에서 발견한 몇 줄의 건조한 활자가 그의 세상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가 3년 반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며 꿈꿔왔던 모든 화려한 미래가 이 차가운 흑백의 단어들 앞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꿈은 끝났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그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붕괴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친구 로버트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힘겹게 의식을 되찾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아내가 죽기 전에 자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미스터리를 암시하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시리에 빠져 폐인처럼 지내는 친구가 안타까웠던 로버트는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자신이 아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낚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그가 무심코 제안한 그 마을의 이름은 바로 오들리였습니다. 로버트의 순수한 호의는 그 자신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비극의 주인공을 비극의 무대 바로 코앞까지 데려온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인물들이 한 장소에 모였어요. 폭풍 전야처럼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하기 직전의 고요함이 감돕니다. 자, 바로 이곳 오들리 마을에서 우리 이야기의 두 갈래실이 서로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엮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잃어버린 과거를 애도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끔찍한 과거를 완벽하게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 화려한 삶의 정점을 누리고 있죠.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친구 로버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조지는 그저 소문으로만 듣던 오들리 코트로 무심코 산책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곳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정말 운명처럼 저택의 아름다운 여주인과 마주치게 되죠. 이 짧은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폭풍의 눈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이때는 두 사람 중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조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풍우에 흠뻑 젖은 채 여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해요. 이전의 슬픔에 잠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친구의 질문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를 밀어낼 뿐이죠. 그는 대체 오들리 코트에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들었던 걸까요? 그런데 정말 기이하게도 아침이 되자 간밤의 그 이상한 분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평온함, 심지어 쾌활함이 대신하고 있죠. 그는 폭풍우 때문에 예민해졌을 뿐이라고 가볍게 둘러대지만 이 급격한 감정의 변화는 지난밤 무언가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가 어떤 중대한 결심을 내렸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는 화창한 날, 조지 톨보이스는 마지막으로 오들리 코트를 향해 걸어갑니다. 로버트가 낚시에서 돌아와 저녁이 되고 칠흑 같은 밤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은 것처럼 그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친구의 부재가 하룻밤을 넘어가자 로버트의 막연한 걱정은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게으르고 세상사에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변호사 로버트 오들리는 사라지고, 친구를 찾기 위해서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갈 수 집요하고 냉철한 탐정이 깨어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내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으러 왔던 한 남자가 이제는 그 자신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이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자취가 향한 곳은 바로 아름답지만 비밀스러운 저택 오들리 코트였죠. 과연 조지 톨보이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아름다운 레이디 오들리는 과연 이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거대한 미스터리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림 같은 저택 오들리 코트, 그곳의 주인인 마이클 오들리 경과 그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 레이디 오들리. 정말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모든 동화에는 어둡고 깊은 숲이 있다는 걸요. 자, 이제 그 평화로운 풍경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한 남자의 귀환으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거스호라는 배의 갑판 위에 서 있다고 말이에요. 3년이 넘는 길고 정말 끔찍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고향, 영국의 냄새 섞인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조지 탈보이스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의 심장은 지금 단순히 고향에 돌아왔다는 기쁨 때문만이 아니에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사랑하는 아내를 곧 만난다는 그 기대감에 정말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조지 탈보이스의 머릿속은 지금 오직 이 생각 하나뿐입니다. 열흘. 3년 반의 그 고된 노동,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 모든 고통이 이 열흘이라는 시간 앞에서 그냥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요, 단 1%의 의심도 없는 그런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길고 긴 여정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는 건 오직 행복뿐이라고 그는 정말 굳게, 아주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조지의 이 희망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묵직한 근거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 숫자, 2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호주 금광에서 그야말로 자기 몸을 갈아 넣어 번 돈이죠. 여러분, 당시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2만 파운드라는 건요,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한 가문의 운명까지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지긋지긋한 가난과 절망을 싹 씻어내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에게 안락한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뭐랄까, 마법의 열쇠 같은 거였죠.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런 희망을 품고 모험을 떠났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부품 꿈을 안고 떠난 그런 낭만적인 항해가 아니었거든요. 시작은 그 정반대,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지독한 가난과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된 필사적인 도망이었어요. 이건 불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이었던 셈입니다. 조지는 배에서 만난 한 동행에게 자신의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부두 끝에 서서 차갑고 검은 바닷물만 멍하니 바라보던 한 남자. 그게 바로 과거의 자기 자신이었다고요. 그런데 정말 뛰어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 귓가에 우연히 두 남자가 나누는 대화가 스친 겁니다. 바로 호주 금광에 대한 이야기였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멀리 깜빡이는 등불처럼, 그건 너무나 비현실적이지만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대신 도박을 선택합니다. 그날 밤 잠든 아내와 갓난아기의 머리맡에 편지 한 통과 가진 돈의 절반을 남겨둔 채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어 돌아오거나 아니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다는 비장한 약속과 함께 말이죠. 아니, 근데 왜 3년 반 동안 편지 한 통 없었을까요? 이건 정말 궁금한 부분이죠. 그의 대답은 어쩌면 좀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강한 당시 빅토리아 시대 남성의 자존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절망과 죽음과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차마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패한 가장, 무능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반드시 성공해서 떳떳한 가장의 모습으로 금이 환영하는 것, 그것만이 그가 생각한 유일한 사랑의 증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침묵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깊은 사랑과 그의 못지않은 자존심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던 조지의 확신이 한 동행과의 대화를 통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처럼 영국으로 돌아가는 한 가정교사였는데 그녀가 가진 불안이 마치 전염병처럼 조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불안은 조지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섬뜩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완벽한 재회가 만약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은 거라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 가정교사는 조지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온갖 끔찍한 만약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냅니다. 만약에 내가 돌아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만약에 마음이 변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니, 더 끔찍한 건 나를 반기는 이유가 오직 내가 힘들게 벌어온 이 돈 때문이라면? 그녀가 뱉어내는 이 두려움 섞인 상상들은요, 조지의 낙관이라는 단단한 방패를 그대로 뚫고 들어와서 그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꽁꽁 묻어두었던 공포를 하나씩 하나씩 깨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조지는 폭발하고 맙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아가는 나한테 왜 이렇게 겁을 주냐면서 거의 소리를 지르죠. 자기 아내의 사랑은 하늘의 태양처럼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이라고 막 항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격렬하고 방어적인 반응이야말로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이건 그의 확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자신의 가장 깊은 불안을 찔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던 거죠. 그의 확신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겁니다. 자, 마침내 런던에 도착한 조지. 여기서 그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과거와 재회하게 되고요. 동시에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낼 아주 의외의 인물을 우리 앞에 데려오게 됩니다. 런던에서 조지는 옛 친구인 로버트 오들리와 우연히 마주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이보다 더 극명하게 대비될 수가 없어요. 한쪽은 열정과 행동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조지 탈보이스, 거친 세상과 싸워서 부를 쟁취한 남자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의 친구 로버트, 뭐랄까 거의 영웅적인 수준으로 게으른 변호사입니다. 정말이지 물과 기름, 아니 불과 얼음 같은 두 사람이었어요. 이 로버트 오드리의 삶은 그야말로 편안한 무관심 그 자체를 보여주는 예술작품 같아요. 과로로 지쳤다는 핑계로 공원 그늘에 누워 낮잠 자는 게 일이고요. 자기 변호사 사무실은 길 잃은 개들의 안식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야망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나른한 겉모습 아래에는 조용한 재치와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들 그를 세상 물정 모르는 해가 없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죠. 템플가든에서의 재회는 정말 순수하고 꾸밈 없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덥수룩한 수염 때문에 친구를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던 로버트는 그가 조지라는 걸 깨닫자마자 평소에 그 나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정말 큰 소리로 반가워하죠. 수년 만에 만났는데도 이렇게나 다른 두 사람 사이에 끈끈했던 유대감은 즉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유대감이야말로 앞으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겁니다. 이제 두 친구는 마차를 타고 런던 시내를 가로지릅니다. 조지의 입에서는 곧 산산조각이 나버릴 완벽한 미래에 대한 꿈같은 이야기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비극이 가까워질수록 희망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조지는 지금 행복감에 거의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로버트에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청사진을 정말 열정적으로 그려 보여요. 템스 강변의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개인 요트 위에서 기타를 치는 사랑스러운 아내, 완벽하고 목가적인 한 폭의 그림 같죠. 심지어 이 낙원 같은 미래에 친구 로버트의 자리까지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걸 듣는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요. 이 눈부신 환상은 곧 가장 잔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아내를 찾으려는 그들의 희망찬 여정은 아내의 아버지가 살던 옛 주소지에서 갑작스럽고도 무참하게 끝나버립니다. 그곳에서 들려온 소식은 마치 물리적인 타격과도 같았죠. 그의 아내 헬렌 탈보이스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1년도 훨씬 전에 말이죠. 심지어 신문에 부고까지 실렸다는 말에 조지의 온 세상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조지는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봤다는 여인에게 정말 애처롭게 묻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이야기를 했나요? 저를 찾았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그 길었던 침묵이 용서받았다는,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사랑했다는 증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절박함이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그의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정신이 온전치 못했고 그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어머니를 애타게 불렀다고 합니다. 낯선 곳에서 홀로 죽어가는 걸 서러워했다는 그 말은 조지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트려버렸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거죠. 그가 목숨을 걸고 이뤄낸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산조각난 친구를 이대로 벼랑 끝에서 떨어지게 둘 수 없었던 로버트는 시골에 있는 자기 삼촌 댁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오들리 코트. 네, 바로 그 이름입니다. 곧 미스테리와 공포의 대명사가 될 바로 그 이름이요. 책에서 묘사되는 오들리 코트는 그야말로 완벽한 평온함의 상징 같아요. 잘 가꿔진 잔디밭, 조용한 산책로, 고요한 연못.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영국의 이상향 같죠.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아는 우리에게 이 평화로운 풍경은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집니다. 센세이션 소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완벽해 보이는 일상의 표면 아래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폭로하는 것. 이 목가적인 풍경은 곧 끔찍한 비밀의 무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저택의 안주인은 바로 새로운 레이디 오들리입니다. 한때는 가난한 가정교사였지만 이제는 마이클 오들리 경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되었죠.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그녀는 에식스주에서 가장 행복하고 운 좋은 여성처럼 보입니다. 정말 동화 속 공주님처럼요. 하지만 오들리 코트의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련의 기묘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그 정점에서 조지 탈보이스가 정말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이 이야기의 중심 미스터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조지가 사라지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처음엔 저택에서 돌아와서 설명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있던 그가 다음날 아침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상할 정도로 쾌활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오후 그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의 변화는 로버트의 마음속에 아주 깊고 끈질긴 불안감을 심어놓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 오들리 코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로버트는 자신의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바로 그 저택의 안주인 레이디 오들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이 평화로운 저택에 아름답고 언제나 미소 짓는 그 여주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와 불길한 예감 앞에서 평생을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살아온 로버트 오들리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싹 트는 거죠. 레이디 오들리는 조지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녀는 상냥한 목소리로 그분은 원래 좀 변덕스럽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기질이 있나 봐요 라면서 가볍게 넘기려고 하죠. 하지만 친구의 그 찢어진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로버트는 이 너무나도 손쉽고 편리한 설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로버트 오들리의 내면에서 영원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한 맹세를 하죠. 무슨 일이 있던 내일 아침 그를 찾아 떠날 거야. 그를 찾지 못하느니 차라리 세상 끝까지 가겠어. 나태라고 무관심했던 변호사는 이제 없습니다. 그의 자리에는 친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탐정이 서 있습니다. 그의 오랜 무기력함의 종말이자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메리 엘리자베스 브래든의 소설 레이디 오들리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로버트 오들리가 자신의 아름다운 젊은 숙모 레이디 오들리를 향해서 아주 희미하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의심의 씨앗을 품게 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었죠. 자, 이제부터는요. 그저 나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한 남자가 어떻게 친구의 사라진 행방을 쫓는 아주 집요한 추적자로 변모하게 되는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시골 저택의 고요함 뒤에 숨겨져 있던 미스테리가 마침내 끈질긴 추격전으로 변하는 바로 그 지점이죠. 바로 이 한마디. 이 이야기는 로버트 오들리의 이 엄숙하고 단호한 약속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지금까지 로버트는 어떤 사람이었죠? 냉소적이고 세상 모든 일에 무관심하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 자체를 좀 우습게 여기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인 조지 텔보이스가 갑자기 사라지자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이 그야말로 폭발하듯 뒤바뀝니다. 이 말은 그냥 찾아볼게 정도의 다짐이 아니에요. 이건 나태하고 무관심했던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끝을 내겠다는 결별 선언인 동시에 친구를 위해서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가겠다는 정말 위험한 맹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이 소설 전체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로버트 오들리라는 인물을 끝도 없는 심연으로 밀어넣는 강력한 동력이 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하필 조지가 사라진 바로 그날 레이디 오들리는 그토록 불안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왜 조지의 실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아주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로버트를 그리고 책을 읽는 우리를 오들리 코트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의 중심으로 거침없이 끌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바로 로버트 오들리라는 인물의 심오한 내적 변화를 목격하는 건데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큰 약점처럼 보였던 그 나태하고 게으른 천성이 진실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세상만사에 무심했던 그의 시선이 어떻게 단 하나의 목표에 집요하게 고정되는지 그 놀라운 변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로버트 우들리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의도적인 아무것도 안 함 그 자체였어요. 법률가라는 직업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거고 그의 사무실은 사실상 길 잃은 개들의 보호소나 다름없었죠. 하루 일과라고 해봤자 아침 늦게 일어나서 낡은 가운을 걸치고 오래된 파이프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값싼 프랑스 소설이나 읽는 게 전부였습니다. 직업적인 야망? 그런 건 나이든 법관들 앞에서 그냥 웃자고 하는 농담거리에 불과했어요. 진지한 건 뭐든지 다 조롱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가장 아끼던 친구의 실종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깨워버립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불처럼 그냥 흘러가던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한 번 목표로 정한 건 절대 놓지 않는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고 집요한 완고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흐릿하게 풀려있던 그의 정신이 오직 조지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무서울 정도로 명료하게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이곳. 먼지 쌓인 법률 서적과 싸구려 소설책들이 뒤섞여 있는 그의 옛 삶의 공간, 바로 그 게으름의 성지에서 시작됩니다. 로버트는 이제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는 몽상가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 불길한 예감들, 그리고 기억의 표편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기 시작하죠. 그는 이제 탐정이라는 한 번도 원한 적 없고 어쩌면 혐오스럽기까지 한 이 새로운 직업에 무거운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실일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의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난생 처음으로 변호사로서 배운 훈련을 실전에 적용하는 거죠. 감정이나 추측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팩트만을 기록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사건과 명백한 관련이 없는 사실까지 일부러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가 얼마나 편견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이 작업을 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낯선 직업적 자부심까지 느끼게 됐죠. 이쯤 되면 이건 이제 단순히 친구를 찾는 우정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로버트는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 마치 운명 같은 손이 자신을 이 끔찍한 진실을 향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느껴요. 솔직히 피하고 싶죠.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건 이제 그의 의무이자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친구의 억울한 실종이 그에게 씌운 굴레이자 사명인 셈이죠. 자, 로버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단서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단서들이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심의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어요. 흩어진 조각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진실이 훨씬 더 가까이에 그리고 훨씬 더 충격적인 모습으로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증폭시킵니다. 이제부터 서스펜스가 어떻게 쌓여가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탐정으로서의 첫 공식적인 행동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바로 신문에 실종자 광고를 내는 거였죠. 19세기 영국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사실 이 행동에는 아직 미련이 좀 남아있어요. 혹시 조지가 그냥 변덕이 심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난 게 아닐까? 이 모든 게 그냥 간단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말이죠. 이 간단한 광고 하나로 모든 미스터리가 조용하고 빠르게 해결되기를 내심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차없이 싹둑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레이디 오들리입니다. 그녀는 조지를 월라부터 방랑하는 기질의 사람이라고 딱 규정하면서 그의 실종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해요. 목소리는 물론 달콤하고 설득력 있지만 로버트의 귀에는 그 설명이 너무나 인위적이고 또 너무 편리하게 들리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써준 대본을 읽는 것처럼 그녀의 말에서는 진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덮으려는 의도가 느껴졌죠. 그리고 바로 그 의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집니다. 레이디 오들리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심지어 하녀 한 명도 없이 혼자서 급하게 런던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상류층 귀부인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혼자 여행을 한다? 이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예기치 않고 비밀스러운 여정은 로버트의 모든 경계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그를 즉각적인 행동으로 내몰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무엇을 위해 런던으로 향했을까요? 로버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기차를 타고 그녀의 뒤를 쫓죠. 그는 어쩌면 그녀가 자신을 만나러 자신의 런던 사무실로 향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런던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아름다운 숙모가 아니라 그의 텅 빈 사무실에서 벌어진 아주 기이하고도 불안한 사건의 흔적이었습니다. 추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들어보니 한 자물쇠공이 실수로 자기 사무실에 와서 30분이나 머물렀고 심지어 고장난 자물쇠를 친절하게도 수리해주고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날카로운 눈은 자물쇠공의 당황한 표정,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변명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올윈이라는 이름은 오들리와 발음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실수가 아니죠. 아, 누군가 바로 레이디 오들리가 내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기 위해 이 사람을 보냈구나. 이 확신이 그의 머리를 강하게 때립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질문과 함께 로버트의 마음속에는 오싹하고도 분명한 두려움이 자리 잡아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를 쫓는 사냥꾼이 아니에요. 동시에 그가 진실에 다가서는 걸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누군가의 표적이 된 거죠. 쫓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의 방에 뭐가 있길래 상대방은 이런 위험까지 감수해야만 했을까요? 로버트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혼자서는 이 위험한 싸움을 계속할 수 없겠구나.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대담하니까요. 그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미스테리에 자신만큼이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사라진 조지의 유일한 혈육, 그의 여동생 클라라 텔보이스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과거의 조각들을 맞춰줄 열쇠는 어쩌면 그녀에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가 먼저 마주한 건 희망이 아니라 거대한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조지의 아버지 하코트 텔보이스. 그는 마치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돌벽 같은 남자였어요. 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자신의 뜻에 반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외아들과 의절했고 그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용서라고는 모르는 차가운 자존심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얼음장 같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불꽃이 타오릅니다. 바로 조지의 여동생 클라라의 등장이죠. 이 대비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버지가 죽은 과거에 묶인 차가운 돌과 같다면 클라라는 오빠를 향한 사랑과 슬픔으로 불타오르는 살아있는 불꽃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함이 모든 걸 파괴하는 쪽이라면 클라라의 단호한 의지는 진실을 찾고 오빠의 기억을 지키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클라라의 절규는 그냥 슬픔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빠의 기억이 세상에서 잊히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맹렬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녀의 이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사랑과 집념은 미스터리의 무게에 짓눌려서 서서히 지쳐가던 로버트의 꺼져가는 결심에 다시 한번 거대한 불을 지핍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클라라는 로버트에게 가장 결정적인 무기를 건네줍니다. 바로 조지가 직접 쓴 편지 두 통이죠. 이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에요. 이건 사라지기 전 조지의 목소리, 그의 감정, 그리고 그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긴 타임캡슐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판가름할 진실의 기준점이자 거짓을 구별해낼 시금석이 될 결정적인 증거물인 셈이죠. 로버트는 클라라에게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솔직히 그는 이쯤에서 수사를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아니란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클라라의 슬픔과 확신에 찬 눈빛 앞에서 그는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과 오빠를 향한 헌신은 그로 하여금 이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조사를 쓰디쓴 끝까지 밀어붙이도록 강제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동기,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죠. 로버트는 마침내 오들리 코트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 있는 레이디 오들리와 직접 대면하여 흩어진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려 합니다. 클라이맥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해요. 누군가 에섹스 지방에서 조지가 2만 파운드라는 막대한 재산을 갖고 귀국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조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의 아내 헬렌 틸보이스가 죽었다는 거짓 사망 기사를 신문에 실었죠. 그리고 마침내 조지가 오들리 코트에 나타났고 바로 다음 날 그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나 의심 많은 조카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진실을 추궁하는 적극적인 고발자, 검사가 되어서 레이디 오들리 앞에 섭니다.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주시하면서 그는 자신의 이론, 즉 헬렌 탈보이스의 사망기사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폭탄 선언을 그녀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건 바로 조지의 목소리 그 자체입니다. 그는 이 치열한 심리전에서 조지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자신의 아내 헬렌을 사랑스럽게 묘사했던 편지의 구절을 낭독하기 시작해요. 이건 마치 죽은 자의 목소리를 현재로 소환해서 살아있는 거짓을 심판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늘처럼 파란 눈,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후광 같은 여친 황금빛 머리카락. 정말 아름다운 묘사죠? 하지만 이제 이 아름다운 문장은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는 섬뜩한 화살표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클라라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이미 알아차렸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올케의 모습이 왜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말이죠. 이 묘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오들리 코트 저택의 단 한 명뿐입니다. 바로 저택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주인, 모두의 사랑을 받는 천사 같은 여성, 레이디 오들리. 조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헬렌 텔보이스와 로버트의 숙모 레이디 오들리가 만약 동일 인물이라면 그 가능성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외모가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로버트가 찾아낸 건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과학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는 조지의 편지들을 비교하면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이 바로 이 미스터리의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마침내 로버트는 오들리 코트의 평화를 영원히 산산조각낼 진실을 밝히기 직전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조지의 아내 헬렌 탈보이스가 편지에 남긴 필체, 그리고 레이디 오들리의 필체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 이 끔찍한 발견과 함께 우리는 거대한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서게 됩니다. 대체 오들리 코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분석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로버트 오들리. 이 사람 한번 마음 먹으면 정말 끝을 보는 성격이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강철 같은 집요함으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그의 추적,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한 사람의 비밀이 한 사람의 인생만 망가뜨릴까요? 아니면 과연 몇 명의 인생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밀 하나가 말이죠. 한 가문의 명예, 그리고 오들리 쿠트라는 그 평화롭던 세계 전체를 그냥 뿌리째 흔들어 버리거든요. 로버트가 파헤치는 이 진실, 그 파괴력이 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로버트의 그 막연했던 의심, 이제는요, 아주 암울하고도 끔찍한 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힘든 여정에 아주 강력하고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동맹이 등장하거든요. 이 대사, 나는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때가 오면 맹세컨대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요. 와, 이건 정말 로버트라는 인물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그냥 게으른 몽상가였잖아요, 이 사람. 그랬던 그가 이제 친구를 위한 정의라는 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이건 그냥 복수심,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느끼는 그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버트는 도시셔로 갑니다. 조지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요. 물론 아들을 내쫓은 아버지한테 뭐 좋은 소리 들을 거란 기대는 안 하죠. 하지만 그의 목적은 누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서를 얻고 또 조지가 어떤 가족을 뒤로 하고 떠나야 했는지 그걸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탈보이스 저택에 도착했는데 와, 분위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차갑고 엄격합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집안의 어른인 하코트 탈보이스라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아들을 쫓아내버릴 정도로 정말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집이죠. 그런데 바로 이 얼음장 같은 곳에서 로버트가 아주 뜨거운 불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강인한 정신을 가진 클라라 탈보이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로버트도 클라라를 오해해요. 딱 봤을 때 너무 위풍당당하고 감정이 없어 보이는 게 꼭 냉정한 자동인형 같았거든요. 그 차가운 모습이 그 음울한 저택이랑 어쩜 그렇게 똑 닮아 보였는지 모릅니다. 맨발로 눈밭을 걸어서라도 그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클라라의 이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려 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빅토리아 시대 여성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그냥 슬픔에 잠겨서 조용히 있는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클라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가만히 앉아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향해 행동하기를 원했던 거죠. 로버트의 의심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끔찍한 진실의 그림자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챈 겁니다. 바로 이 만남이 로버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클라라를 만나기 전에는 사실 수사를 포기할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혐오스러운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슬픔에 잠긴 여동생, 클라라를 위한 대리인이 된 거죠. 이 동맹으로 수사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혼자만의 외로운 짐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둘의 끈질긴 추적이 시작된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결의로 무장한 로버트, 다시 오들리 코트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는 준비가 됐어요. 저 아름답고 매력적인 안주인, 레이디 오들리의 과거 속에 숨겨진 그 모순들을 정면으로 파헤칠 준비가 말입니다. 이제부터 로버트가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의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나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계별로 착착 진행해요. 먼저 루시 그레이엄이 일했던 학교 교장을 찾아가서 과거 행적을 캐고요. 그 다음엔 조지의 과거와 관련 있는 해변 마을 와일던시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찾아냈을까요? 바로 조지 텔보이스와 헬렌 몰든이라는 여자의 혼인 기록입니다. 결정적이죠. 이 모든 조각들이 딱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루시 그레이엄이 바로 헬렌 텔보이스다. 그리고 이제 대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로버트는 레이디 오들리 앞에 앉아서 자기가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아주 고통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지 법정에 선 변호사처럼 냉철하고 정확하게 그녀가 짜놓은 그 거짓말의 그물을 하나하나 찢어발기는 거죠.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로버트가 증거를 들이밀 때마다 레이디 오들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1857년에 조지가 2만 파운드를 갖고 돌아왔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죠. 하니까 어머, 우연이네요 하고 발뺌해요. 근데 바로 그 직후에 헬렌 텔보이스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네요 하니까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하고 시치미를 떼죠. 심지어 필체가 똑같다는 증거를 보여줘도 흔한 글씨체라고 우깁니다. 하지만 조지의 아이를 볼봤던 유모가 레이디 오들리의 초상화를 보고 이 사람이 헬렌 텔보이스예요 라고 지목하자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증거 하나하나가 그녀가 공들여 쓴 가면을 깨부수는 강력한 망치질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로버트가 날린 결정타가 바로 이겁니다. 타임스 신문에 실린 그의 아내 사망 기사. 저는 이제 그 기사가 새까맣고 지독한 거짓말이었다고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당신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넘어서 자기 자유를 얻으려고 남편이 죽었다고 잔인한 거짓말까지 꾸몄다는 거니까요. 완전히 궁지에 몰린 레이디 오들리,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건 바로 남편, 마이클 경의 맹목적인 사랑이죠. 조카를 향한 남편의 신뢰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보, 저희가 미쳤나 봐요. 저한테 아기가 있어서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건 단순히 진실 공방이 아니에요. 남편은 사랑을 방패 삼아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아주 교묘한 시도인 거죠. 하지만 그 마지막 방어선도 결국 무너집니다. 굳게 닫혀있던 기만의 댐이 터지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숨겨진 삶의 이야기가 급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난과 야망, 그리고 범죄로 얼룩진 그 끔찍한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듣고 있는 남편의 세상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마이클 경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모든 진실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레이디 오들리. 마침내 모든 걸 털어놓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고아 가정교사 루시 그레엄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헬렌 몰데닐에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일생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헬렌 몰든의 삶은 정말이지 빅토리아 시대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공포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건 바로 가난, 그리고 가난 때문에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입니다. 어릴 때엔 엄마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젊어서는 끝없는 가난과 굴욕 속에서 살아야 했죠. 사랑해서 결혼한 조지 텔보이스마저 돈이 떨어지자 절망에 빠지고요. 남편은 돈 벌러 호주로 떠나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루시 그레이엄이라는 새 삶을 시작한 건 어쩌면 그녀에겐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면 그녀를 그냥 나쁜 여자라고만 할 수는 없게 되죠.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요. 그녀 스스로도 이렇게 말해요. 저의 가장 끔찍한 악행들은 깊이 계획된 음모가 아니라 거친 충동의 결과였어요.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악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지에 몰렸을 때 그 순간의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박한 행동을 저지른 뭐랄까 상황의 피해자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끔찍한 비밀이 드러납니다. 오들리 코트에서 조지 텔보이스와 마주쳤을 때 그를 버려진 우물로 밀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가 죽었다고 믿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비밀의 핵심,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죠. 하지만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엔 안도감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깨져버린 믿음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만막함, 그 황량한 풍경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이클 경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가 그토록 숭배하고 사랑했던 아내는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중혼자의 심지어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햇살이라고 불렀던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오들리 코트의 그 평화롭던 시간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공은 로버트에게 넘어왔습니다. 그토록 밝히고 싶었던 진실인데 그 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법대로 한다? 그럼 레이디 오들리는 살인죄로 교수형을 당해야 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삼촌의 가문은 엄청난 스캔들로 망신을 당할 거고 삼촌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이 말하는 정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연민과 가문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선택이죠. 이때 정말 편리한 해결책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유전적 광기라는 진단이에요. 의사인 모스그레이브 박사가 그녀의 행동과 어머니의 병력을 근거로 이런 진단을 내리는 거죠. 이건 사실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빅토리아 시대에 광기라는 게 사회적으로 골치 아픈 여성들, 특히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여성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거든요. 그녀가 정말 미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걸까요? 그 경계는 아주 모호하게 남습니다. 결국 그녀는 법의 심판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이름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로버트 오들리가 직접 그녀를 테일러 부인이라는 가명으로 벨기에 한 사설 요양원에 데려갑니다. 사방이 감시의 눈이고 모든 문이 굳게 잠겨 있는 그 황량한 곳에서 레이디 오들리의 파란만장했던 비밀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끝을 맺게 되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로버트가 돌아오는 길에 아주 긴급한 메시지를 받게 되어 캐슬 인의 주인이자 레이디 오들리의 옛 하녀 남편이었던 루크 막스가 불이 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꼭 로버트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뭔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암시하죠. 우물에서 있었던 그 운명적인 날,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그녀를 휘어잡을 힘이 있었고 내 비밀을 가지고 돈을 받았어. 죽어가면서 루크막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레이디 오들리를 협박해왔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루크막스가 털어놓은 진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가 레이디 오들리가 조지를 우물로 미는 걸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망친 뒤에 자기가 우물에 내려가 보니 조지가 의식은 없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해서 몰래 도망치게 도와주고 그동안 레이디 오들리한테는 입 다무는 대가로 계속 돈을 뜯어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조지 텔보이스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서 다른 이름으로 호주에 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엄청난 반전이죠. 레이디 오들리는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죄 때문에 먼 타국에 유배되었습니다. 로버트가 정의를 위해 했던 그 모든 노력은 사실 잘못된 전제 위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자, 여러분이 쫓던 유령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살아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이디 오들리는 살인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진정한 정의는 대체 뭘까요? 이미 한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이 모든 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반전이 남은 사람들의 운명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미스터리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로버트 오들리가 정말 끈질기게 파헤쳐서 모아온 그 모든 실마리들이죠. 이게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진실 앞에서 어떻게 딱 들어맞게 되는지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짧은 공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그 나른하고 무기력했던 변호사가 아닌 친구의 실종 뒤에 감춰진 끔찍한 비밀을 밝혀내기 바로 직전에 아주 단호하고 냉철한 탐정 로버트 오들리에게서 시작됩니다. 그의 눈빛에는 뭐 예전 같은 안일함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직 진실을 향한 집념만이 불타고 있죠. 화면에 보이는 이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건 뭐랄까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논리의 성벽 같아요. 7월, 조지 텔보이스가 거액의 유산을 갖고 돌아왔다는 소식. 이게 바로 강력한 범행 동기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 달, 그의 아내 헬렌이 죽었다는 광고가 실립니다. 그러고 나서 9월 6일, 조지는 오들리 코트에서 그냥 증발해버려요. 이 세 가지 사건, 그 교차점에 서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레이디 오들리입니다. 로버트는 이 시간의 조각들을 꿰뚫어 보면서 이제 확신에 찬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로버트의 끈질긴 조사는 그를 이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결정적인 물증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필체였어요. 이게 그냥 뭐 비슷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펜을 쥐는 각도나 글자를 흘리는 방식, 또 특유의 마무리까지. 이건 뭐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쓴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았던 거죠. 죽었다고 알려진 비운의 여인 헬렌 텔보이스, 그리고 현재 오들리 가문의 안주인인 레이디 오들리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그의 손에 딱 쥐어진 순간입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쥐은 로버트는 이제 레이디 오들리와 직접 마주합니다. 더 이상 뭐 추측이나 의심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패를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그녀의 그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정면으로 고발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그녀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의 무게 앞에서 그토록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였던 레이디 오들리의 방어막은 마침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건요, 단순히 하나의 범죄에 대한 자백이 아니었어요. 그건 가난과 두려움, 그리고 절박한 생존 본능으로 얼룩진 한 여인의 처절한 인생 이야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음모 같은 게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매 순간의 그 절박함 속에서 내린 즉흥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괴물이었던 거죠. 신사의 딸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겪어야 했던 굴욕, 조지와의 결혼으로 잠깐 맛본 행복, 그리고 그가 떠난 뒤에 다시 찾아온 그 비참함, 이 모든 게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겁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죽이고 심지어 아이까지 버리면서 루시 그레이엄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길을 선택해요. 그녀가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잡았던 그 동아줄이 결국 다른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밧줄이 되어버린 셈이죠. 바로 이게 그녀가 내세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냉혈한 악당이 아니라
상황의 희생자라고 말하는 거죠. 궁지에 몰렸을 때 이성을 잃고 걷잡을 수 없는 충동에 휩쓸려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게 과연 진실된 자기 고백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동정심에 호소하려는 교묘한 연기일까요? 판단은 책을 읽는 우리의 몫으로 남습니다. 레이디 오들리로서 수년간 완벽한 안정과 부유함을 누린 후에 그녀가 스스로 완전히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과거의 유령이 그 평화로운 오들리 코트에 나타납니다. 조지 텔보이스의 등장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고백은 가장 어둡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향합니다. 조지가 그녀와 마주하고 그녀의 정체를 알아차리죠. 둘의 격렬한 말다툼 속에서 공포와 절망이 극에 달한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녀는 마침내 살인을 고백합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고 믿었던 늙은 남편 앞에서 말이죠. 이 끔찍한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마이클 경의 그 평화롭고 이상적이던 세계는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저희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최종적이고 가장 끔찍한 진실이라고 믿게 되죠. 이 충격적인 고백은 마이클 경과 로버트를 정말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놓습니다. 아니, 법대로라면 그녀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들리 가문의 이름은 영국 전역의 스캔들로 더럽혀질 게 뻔합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면서 이 끔찍한 범죄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레이디 오들리가 자신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로버트는 이 유전적 광기라는 개념을 기회로 딱 잡아요. 그는 그녀의 행동이 사악한 범죄자의 계획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광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재판의 수치를 피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를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만들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죠. 이 부분은 광기, 특히 여성의 광기를 사회적 스캔들을 덮는 아주 편리한 도구로 사용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복잡한 시선을 정말 예리하게 보여줍니다. 로버트는 이제 테일러 부인이라는 가명으로 불리게 된 그녀를 벨기에의 외딴 요양원으로 직접 데려갑니다. 화려했던 마차 대신 기차의 삭막한 객실에 앉아 떠나는 그 여정은요, 침묵과 절망 속에서 아주 음울하게 진행돼요. 마치 그녀가 한때 눈부시게 누렸던 모든 삶을 위한 길고 긴 장례 행렬 같았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패배한 채 침묵하며 세상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지워져가는 모습. 그녀는 잊힌 영혼들을 위해 존재하는 희미한 불빛의 회색 속초 저택에 영원히 갇히고 조지 텔보이스 사건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스터리가 다 해결되고 법의 심판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모두가 믿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충격적인 전갈이 도착합니다. 로버트는 에식스로 급히 소환됩니다. 얼마 전 오들리 코트 화재 현장에서 로버트에게 목숨을 빚졌던 그 무뚝뚝한 여관 주인이자 하녀 피비의 남편 루크 마크스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에 이 이야기의 진짜 진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던 한 여인의 처절한 고백을 들었잖아요. 내가 그를 우물로 밀었어요. 그는 죽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 살인 미수라는 더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스스로를 광기 속에 숨기기 위해 고안된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열쇠는 바로 루크 막스가 쥐고 있었던 거죠. 결국 진짜 진실은 이겁니다. 레이디 오들리는 분명 조지를 우물로 밀었어요. 그녀는 살인 미수죄를 저질렀지만 살인자는 아니었던 거죠.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루크 막스는 탐욕스러운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는 부상당한 조지를 몰래 탈출시키고는 레이디 오들리에게는 자기가 시체를 처리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 후 수년간 그는 이 끔찍한 비밀을 무기로 그녀의 돈과 영혼을 착취하면서 모든 상황을 조종했던 진정한 흑막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루크의 동기가 단순한 탐욕을 넘어선다는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건 뿌리 깊은 계급적 분노였어요.
아름답고 부유하고 거만했던 상류층 여인 위에 군림하면서 그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는 비뚤어진 쾌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의 협박은 돈을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계급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이기도 했던 셈이죠. 마침내 모든 거짓과 비밀의 장막이 걷히면서 레이디 오들리의 비밀 때문에 산산조각 났던 인물들의 삶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이 마침내 지나간 거죠. 이 결말은 세상의 질서가 되찾아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죽은 줄 알았던 조지는 다시 삶을 얻고 무기력했던 로버트는 목적의식과 사랑을 찾죠. 굳건한 믿음에 지켰던 클라라는 보상을 받고요. 반면에 기만당했던 마이클 경은 상심 속에 살아가고 혼돈의 근원이었던 레이디 오들리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파괴되었던 균형이 마침내 회복되는 겁니다. 저택 그 자체가 이 모든 비밀의 거대한 기념비이자 무덤이 됩니다. 한때 생기가 넘쳤던 공간은 이제 아름다운 거짓말의 유령이 떠도는 조용한 기억의 장소로 변하죠. 레이디 오들리의 진짜 이야기는 묻히고 해외에서 죽은 예쁜 금발 여인이라는 꾸며진 이야기만이 지역의 전설처럼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책은 도덕적 질서에 대한 이 강력한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는 온갖 공포와 속임수, 인간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선과 진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의로운 자들은 결국 평화를 찾는다는 것. 빅토리아 시대의 굳건한 믿음이 이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순간입니다.